정강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G2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주 사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으로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저 혼자만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중차대한 민족 근대사의 광주 사태에 대하여 이것을 국민적인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광주에 가서 광주 사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요약은 우리 기자님들에게 다 나눠드려서 읽어보시면 알고,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에서 말하는 내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광주 시민들이 악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 국민으로 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쪽구까지 갔습니다. 나도 우리 집 사람을 전라도연을 데리고 삽니다. 내가 그 쪽구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공수부대 자기 아들, 딸들, 바로 옆집에 있는 아들들이 공수부대 가 있는데 자기 아들, 딸들에게 총을 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총을 쏘겠느냐? 다 자기들 총 안 쏜다는 거죠. 차라리 부모된 우리가 공수부대 총에 맞아서, 나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총을 쏘겠냐? 우리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이제 그만 살아도 되니까. 그런데 공수부대한테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나는 광주 시민들이 총을 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냐? 총을 쏜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중에도 M1 파출소에서 탈취한, 그리고 또 카빈 총으로 그것으로 덩어리에서 뒤에다 총을 쏜다. 뒤에다가 같은 시민군에게 한두 발은 총기를 미숙으로 5발을 쏠 수 있지만, 약 지금 시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9 이상, 30명 이상, 어떤 확대되는 80명 가까이가 자기가 자기들 편끼리 총을 쐈다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39 이상인데 뒤에서 시민군이 자기 시민군의 덩어리에다 대고 총을 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시체 검열을 한 그 모든 과정이 백일하게 다 드러나 있고, 여기 부분은 잠시 후에 황교안 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총을 쏘냐 이거죠. 여기 있는 기자님 같으면 총 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고 해 말이죠. 대한민국
중에서 총 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을 쏜 것은 사실인데 160명 가까이가 희생이 됐는데 공수부대가 16, M16으로 총을 쏜 것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그 외에 나머지는 카빈이나 M1으로 총을 쏜 겁니다. 누구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 양심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광주 안에 옛날부터 남로당 때부터 건국 후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그 당시 광주에서 현직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임용을 받고 그 검사로 광주에 있었던 검사님의 이름은 내가 댈 수 없습니다. 나 그분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폭도들이 일어나서 물론 이것은 고정간첩 세력이죠. 공무원들, 경찰관들 다 죽인다고 총을 들고 오니까 목포에 있는 경찰관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라디오 한 대를 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갔습니다. 검사님이 가서 산속에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광주 사태에 금남로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되자 가장 아끼는 신복 한 분을 북한의 밀사로 갔다 오라. 그래서 홍콩 국경을 거쳐서 북한을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 1호입니다. 북한을 갔습니다. 물론 비밀로 갔죠.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한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하고 같은 편으로 보는 거야. 보면서 첫째 뭘 보여줬냐? 행복이 공장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지금 그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은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의 1호입니다. 신복의 1호입니다. 행복의 공장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남조선 해방할 준비 다 됐다. 이제 남쪽에서 결단만 하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행복의 공장을 그때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일성의 시체가 있는 금수산인가 거기를 참배하러 가자. 난 거기는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열사랑 묘지를 가자 해서 열사랑 묘지를 따라갔더니 이제 비춰주세요 영상으로. 열사랑 묘지 앞에 딱 섰더니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북한 무덤을 딱 보여주면서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광주 사태를 위하여 혁명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전사를 했다 하고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뒤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선생님 그쪽 동네는요 대통령이라도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북한에 가서 봤는데 절대로 현금은 북한한테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핵무기 공장이 완성이 다 돼 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리고 열사는 묘지 분고 이거 다 보고를 했더니 김대중이가 난 그래서 김대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네 국회로 가. 국회 가서 이래.
청와대에서 쫓아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박지원이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좌파 정부 북한 5.18 거기에 핵심 거의 간첩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5.18 사태를 덮어야 되는 거야. 숨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광주 사태 특별법, 광주 사태를 폄훼하거나 뭐 하면 안 된다, 처벌한다, 이런 법이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법은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폐기.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이것이 지나간 일이 벌써 4, 50년이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 YTN 얘기 오셨나요? 자막뉴스에 뭐라고 나옵니까?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광주 사태를 본 목격자가 있으면 지금도 신고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좌파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광주 사태를 재수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헬기가 사격했냐 안 했냐? 수 없는 전문가들이 30년 동안을 재조사를 계속했는데도 결론은 뭐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강요라고 봅니다.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지나간 50년 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봉하려고,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하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5,000명의 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왜 못합니까? 그보다 더 큰 사건인 6.25 전쟁에 참여했다는 우리나라의 원로들, 할아버지, 지금 90살 된 할아버지들 자랑스럽게 빠지 달고 다닙니다. 나 6.25 전쟁 때 참여했다고. 광주 사태 5,000명 빠지 달고 다니세요. 뿐 아니라 이것은 이미 광주도 민심이 많이 돌아섰어요. 제가요 부흥회 30년 하면서 광주 시내 부흥회만 내가 100교회를 더 있습니다. 100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내가 점심 먹을 때 물어봐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광주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 중심들은 다 광주 사태는 이거는 왜곡됐다고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자 여러분, 광주 안에서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그리고 택시 타는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론조사 해보세요. 기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실감인 게 뭐냐. 어떻게 국가 시험을 볼 때 광주 유공자들한테 자녀들에게 5점에서 10점 가산점수를 줘주면 이건 시험 보나 말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가짜로
보상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에 그 광주 사태에 관여해서 연금을 받고 돈 받고 혜택 받는 사람 중에 양심 선언을 하셔서 스스로 반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두 사람이 증인이 서면, 그때 금남로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두 사람이 증인하면 바로 유죄가 됩니다. 지금도. 나도 누가 날 두 사람 증인 좀 서주세요. 나 그때 광주에 있는 거 봤다고 한번 해주십시오. 나도 유죄자 좀 되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글쎄요, 아유. 나는 한 사람의 표본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고 계시는 김영환 의원, 이분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안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돌아서서 국민의힘 정당으로 와서 충청도에 국도에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니, 자기는 광주 사태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광주 사태 연금을 받으러 오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정치인으로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반납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국민의힘 정당 소속의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광주에 연금 안 받습니다. 그걸 내가 왜 받냐는 거예요. 그걸 해당도 안 되는데, 나는 노동운동을 했고 전두환하고 싸웠고 그래서 깜방 갔다 왔지 광주 사태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김문수와 김영환 의원 같은 양심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 이제 잠시 후에 황교안 박사가 나와서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앗소리 못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일부러 기자들의 질문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황교안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자, 몇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거수를 하고 마이크를 드리면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자, 기자분들 질문하신 분 없어요? 네. 서울매일의 김성원 지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광주에 가셔갖고서 이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입장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실 게 뭐냐면, 네. 5.18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 폄훼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발언한 영상이 지금도 나라 TV에서 하나도 제가 안 지릅니다. 저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발언한 연설, 강의, 설교는 한자도 안 지웁니다.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왜? 내가 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발언한 내용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내가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때의 유공자들을 폄훼했습니까? 폄훼한 게 아니고, 총을 쐈던 사람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난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5.18 유공자들도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반대로 말한다면 그럼 당신들이 총을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5.18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그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재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500명 중에 5,000명 중에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의를 해서 철저히 분별해서 정말로 피해 본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보상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것은 어느 초에서 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들 보상하는 것, 또 제주도 4.3 사건에서 민간인 중에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그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끝을 내야지 이걸 마치 광주는 무슨 특별한 사건으로 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오늘도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자, 질문하실 기자분. 될 수 있으면 방송 기자분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이 왜냐하면 생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편집해서 나갈 때 자칫하면 왜곡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쪽이요. 자, 오른쪽 이쪽에. 네,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저BS 등이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광주 유공자 명단을 중간중간 띄었다는 겁니다. 유공자 명단을 왜 띄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는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공자 편집반부터 이름을 뗐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광주 5.18 기념재단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5.18 이것이 폭동이냐 사태냐 민주화냐 여기에 넣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사태다 폭동이다 여기에 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북쪽에서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정광훈 목사님이나 또 자유통일당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5.18 명단을 까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실질적인 광주 민주화 아니면 폭동 시민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그쪽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상한 좀 5,000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혈세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하고는 조금 이게 지금 그 모든 기자회견이 일률적으로 A4 용지 없이 그냥 쫙쫙 밀고 나오시는데 그 모든 것이 5.18이면 5.18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쭉쭉 밀고 나오는 그 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 한번 또한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 이거 공개하면요 비싼 건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하면은 저는 한국 근대사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죠. 이승만과 살게, 김일성과 살래.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 선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두 번째 선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고 싶으냐? 이게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세상에 살고 싶으냐? 선택해봐라.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5년을 살았더니 북한은 거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스러운 10대 대국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악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 문재인이가 한 일 5년 동안 한 일은 그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공중파 KBS, MBC, SBS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도 기자회견 할 때에 이 기자회견의 풀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풀 영상을 짜집게 하지 말고 다 인터넷 뉴스에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국 후 75년 동안에 일어난 남한의 무장폭동, 그 다음에 또 극렬한 또 데모, 이거의 시작은 1946년 대구의 10월 1일 날 대구의 무장폭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대구의 무장폭동이 그게 누가 주도했느냐? 남로당의 5인방 중에 하나인 박헌영이 1번입니다. 박헌영, 이주화, 김상용, 홍민표, 다섯 번째 무력부장이 이재복입니다. 이재복은 평양신학교를 나온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로당의 무력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 대구폭동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알수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충 설명을 이따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짧게 또 한마디 해주시지만은 그 대구폭동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폭동, 김천폭동, 구미폭동, 거기서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친형님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이 바로 무장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한테 저격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례식을 할 때에, 형님 장례식을 할 때에 육군사관학교 1위인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생도로서 형님 장례식에 왔죠? 울죠? 그때 이재복이가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진료하러 와서 그 이재복 목사 빨갱이 대장입니다. 박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육사 생도 생활의 생활비를 이재복이가 다 댄 겁니다. 박정희. 이것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자녀인 박근영 등등의 친히 내가 확인했습니다. 맞다 그랬어요. 이재복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의 육사 생활비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창설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공관학교 수석 육사, 일본 육사에서 3등.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를 조직할 때에 남로당으로 3분의 2를 남로당으로 조직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박정희 한 사람이 전향을 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똑같은 좌파요 남로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청년 전라남도 지부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작중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김대중 전향 안 하고 죽었다. 박정희 전향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제주도 대구의 무장폭동을 벤치마킹하여 일으킨 사건이 제주도 4.3 폭동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 후에 일어난 모든 무장폭동은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큼은 안 했다. 이건 역사의 방정식이 안 맞는 거예요. 역사의 방정식이. 역사의 방정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된 줄 믿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광주의 보훈처를 지금까지 보훈처가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5.18의 광주의 그 유공자들을 광주에서 이것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로 보훈부로 와서 심사를 하면 어떤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주옥순 대표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 편끼리 하니까 짜고 고스톱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보훈처 장관한테 질문하십시오. 나한테 질문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저번에 정강 목사님이 광주 발언 이후에 여러분들의 보도를 봤더니 북한군, 북한 간첩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강 목사님은 북한 특수군, 북한군, 북한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고정 간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 특수군, 북한 간첩, 북한군이 아니에요. 고정 간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만은 박사하고 저하고 사실은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만은 박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지만은 박사가 위대하지만은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개 대대 500명이 직접 들어갔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오냐. 나는 고정간첩했다고 한다. 했더니 지만은 박사님이 그날부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보시면 알죠. 그래서 지만은 박사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특수부대가 왔다는 증거가 없는데 고정간첩이 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발언하면 오히려 우리 자유우파가 큰 손해를 본다고 했더니 계속 고집 부리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저는 특수부대가 절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호영 장군하고 밤새도록 대화해 봤습니다. 정말로 특수부대가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공수부대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광주 외곽을 공수부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북한 특수부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미국 CIA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때의 오대산의 전파감시소에서 나 이거 정보 공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파감시소에서 광주하고 북한하고 교통을 하는 교신을 하는 전파 횟수가 5천 회선이 넘었다는 거야. 이게 정호영 장군이 나한테 말해준 거야. 나 이거 정보 공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인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고정간첩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재파송하는데 북한에 돌아가면 소속이 어디냐.
이게 정찰총국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그래서 고정간첩이 북한 군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소속이 정찰총국이니까. 그래도 저는 실질적인 북한의 특수군대는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간첩들이 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획생활 목사님들 말씀하신 고정간첩은 80년 강주 사태가 일어나기 그 전에 교신을 한 기록들이 지금 합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대한민국의 고정간첩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하는 것보다가 그 당시 현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감 있는 설명을 황교안 박사님이 나와서 잠시 해주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박수로 우리 맞아요. 네, 제가 뉴스와 논단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실감 있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 목사님께서 또 자꾸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비속적인 언어로 사고를 자꾸 치시니까 그래서 이 전 목사님 또 사고 쳤구나. 괜히 이게 5.18 좀 얼마 전에 지만원 씨가 구속이 됐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고정간첩이 개입됐다는데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목사님이 구속됩니다 해서 제가 일단 우파의 지도자니까 구속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북한 자료실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목사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저도 늘 이제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 표면적인 언어만 갖고서 막 전 목사님을 들이까서 과연 전 목사님의 사상 내용적 언어가 얼마나 진실한지 저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접근과는 달리 언어적 접근을 좀 해봤어요. 과연 이제 광주 사태, 광주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는지, 북한 고정간첩이 개입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어적 추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건 이제 뉴스와 논단에 들어가시면 다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어를 통해서 본 광주 북한 개입 가능성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여기에 이게 광주에서 있었던 당시의 플랜카드예요. 예, 첫 번째 나온 게 전두환 찢어 죽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전두환 대갈통을 시멘트 바닥에 깔아버리자. 세 번째 전두환 씹어 먹자. 이거는 광주 사건에 있었던 사진을 제가 보고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다른 게 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다 해서 이 북한 언론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나왔나, 과연 북한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가 해서 제가 북한 노동신문을 추적을 해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양키놈들 몰아내자. 그 밑에 노란 줄을 보면 시위자들이 돌멩이로 경찰놈의 대갈통을 까면서 이런 언어가 나와요. 근데 대갈통을 깐다는 것은 남한에서 쓸 수 있는, 또 광주에서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이걸 지금 제가 알게 됐어요. 예. 다음에 또 딴 거 보여줄게요. 예. 여기 보세요. 노동계급의 무쇠마취로 미국 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내볼 것이다. 북한에서 쓰는 언어예요. 예,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예, 요거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거요. 예, 영상. 예. 이게 안 나오나요? 그 오디오가? 예. 이 아나운서가 하면서, 예. 동계급의 무쇠마취로 미국 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예. 이게 일반 아나운서도 쓸 정도면 굉장히 북한에서는 노멀한 일반적인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늘 정 목사님이 잘하지만 이 개자식, 이 개새끼, 이 정도 언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다음에 보여.
여기 이 조선의 오늘이요. 여기 보세요. 노동계급의 무쇠마취로 미국 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내길 것이다. 또 떠올려보세요. 예, 정신병자의 대갈통을 무쇠주먹으로 박살내겠다. 이건 이제 트럼프 두고 한 거죠. 다음에, 예, 다음에 찢어 죽이자.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는 게 현수막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버스에 태우고 갔거든요. 자, 그러면 북한에 여기 보잖아요. 전두환 찢어 죽이자. 다음에요. 여기도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이거 광주에 있었던 차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것도 광주에 벽에 쓰여져 있어.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다음에 이게 그대로 뉴욕타임즈에 나와요.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고. 예? 사진이 그대로. 자, 또 보세요. 야, 이거 북한 교과서에 나와요. 전두환 찢어 죽여라. 교과서에 교과서. 아이고 진짜. 야, 다음에요. 전두환 이거 보세요. 1980년 6월 13일 그때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잖아요. 북한의 노동신문이에요. 전두환 찢어 죽여라. 전두환뿐만 아니라 노태우도 보세요. 1987년 11월 16일 살인마 노태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노태우를 찢어 죽여라. 얘네는 하여튼 찢어 죽이는 게 저게요. 자, 노태우뿐만 아니라 이명박 역도를 찢어 죽이라. 이것들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랜카드가 광주에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 탈북자들 보세요. 이제 조금, 자, 민족 반역자이며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를 찢어 죽여라. 그래서 내가 박상학 씨한테 북한 가면 당신 찢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 다음에. 자, 이거 봐요. 전두환 씹어 먹자. 이게 차예요. 제가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이거는 1964년 9월 20일 날 노동신문에서 쓰는 용어예요. 말레이자를 씹어 없애버리자. 근데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보통 이 씹어 먹자, 찢어버리지고 보통 욕이래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아라 TV도 그렇고 제가 그 사랑제일께서 인터뷰한 것을 너아라 TV에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전부 다 삭제해버렸어요. 저도 로타임즈라는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아예 경고를 받아버렸어요. 일주일. 왜 경고받았냐면은 북한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욕이 너무나도 거치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노멀한 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통해서 봤고, 두 번째, 광주에 많은 삐라들이 뿌려졌어요. 이 삐라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 삐라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요. 자, 보세요. 이게 1980년 5월 21일 거기 광주 항쟁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 뿌려진 삐라예요. 자, 전남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민주청년 민주구국총연합연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애국시민이요 손에는 돌, 몽둥이면 몽둥이를 들고 일어서라. 애국근로자요 손에는 닥치는 대로 공구를 들고 일어서라. 여기 이 공구를 들고 일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낫과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애국농민이요. 애국농민을 제가 이게 구글에서 쳐봤어요. 검색에다 그냥 끼워넣었어. 근데 이게 전부 다 북한 자료에서만 애국농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북한, 예, 영상과 북한 노동신문에서 전부 다 한번 보여주죠. 예, 여기 보세요. 광주에서 새망둥이, 식칼, 망치 등으로 무장한 시자들 도경철구 포위.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삐라로 애국 농민들이요, 그 공구를 들어라. 북한에서는 새몽둥이, 식칼, 망치 이걸로 무장한 시위들. 그러니까 북한과 광주가 계속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다음에 보세요. 애국 농민 보죠. 자, 그냥 구글에서 애국 농민을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유튜브가 애국 농민이 되자. 옥돌이 애국 농민이 일가. 예, 좀 밑에. 자, 이거 보세요. 애국미 헌납운동. 자, 동영상, 애국 농민과 애국미. 밑에 보세요. 자, 우리 민족끼리 해도 신성리의 애국 농민. 애국 농민이 되자. 애국 농민은 어떤 사람인가? 애국 농민과 애국민. 자, 밑에 또 보세요. 자, 이거 북한에서 나온 영상에 애국 농민이 되자. 그 밑에. 자, 애국 농민과 애국민. 그 밑에. 노동신문에. 이게 최근 거예요, 최근 거. 2023년 4월 28일. 거기도 보세요.
좀 밑에. 예, 여기 봐요. 전부 다 애국 농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이거는 2023년 4월 9일 날 여기도 수많은 애국 농민들의 자욱이 수록이 있다. 애국 농민.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게 광주에 뿌려진 그 뿌이라와 북한에서 노동신문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대로 고정 간첩이 있는지 자생 간첩이든지 간첩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아니 광주 사람들이 도끼를 두냐고. 이게 광주 차례니까. 도끼 든 거 도끼잖아요. 도끼 가린 걸 저 있잖아요. 다음에 또 나보세요. 자, KBS에서 찍힌 거 거기 도끼가 보이잖아요. 다음에 나트루천 낫. 그리고 우리가 공구를 들자 이렇게 이란을 선동하니까 자, 도끼는 북한 애들이 드는 거지 광주 사람들이 이거 안 든다고 이게. 이게 도끼 많은 사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런 거 봤을 때 북한과의 연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봐요. 애국 김정은 시대 애국 농민기. 이거 노동신문에 또. 요거는 좀 했고요 아까. 다음에 전 목사님께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카빈총을 쏜 시민군이 광주 시민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왜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해서 또 그냥 감옥 가면 또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판단한 사망 원인을 제가 다 추적을 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국가기록원이든지 5.18 광주 기록원에 다 있는 자료들이에요. 있는 걸 제가 다 이제 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자, 아까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이 사진 알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아이가, 앞에 죽은 분이 조사천 씨예요. 근데 광주지검에서는 이 사람이 뭘로 죽었냐면, M16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카빈총 맞고 죽은 걸로 평가를 했어요. 자, 그거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총상. 조사천 맞죠? 칼빈 총상이에요. 칼빈 총상 맞고, 자, 밑에 의사 있잖아요. 자, 최유석 의사 아니에요. 그리고 군의관, 군 검찰관 다 이 사람들이 일치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전에 KBS에서는 이게 다 계엄사 때문에 조작했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뭐 추도 기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사천을 이 사람들이 계엄군 총에 맞았다고 이렇게 또 거기 내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사실인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의사와 군의관과 검찰관이 이걸 보고 칼빈 총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딴 것도 봐봐요.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높이 맨 위에. 자, 맨 위에 그 노란색이 뭐냐면 카라고 써있어. 칼빈의 카. 자, 칼빈으로 이거 국가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맨 밑에 보세요. 칼빈 총으로 죽은 사람이 28명이야. M16으로 죽은 사람이 97명. 7명은 차량 사고라든가 대부분 차량 사고가 또 많았더라고요. 7명이 차량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전체 보면은 165명이 죽어요. 자, 다른 거 또 칼빈 총상 보여주세요. 이거 조사천 말고, 요거만 아까 드렸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자료 갖고 왔는데 보세요. 제가 이걸 어제 제가 다 찾았어요. 이게 전부 다 칼빈 총상이에요. 칼빈 총상. 여기 보면은 광주지방검찰청 최유석, 그리고 군검찰관 중위 나종태, 군의관 대위 박승일, 경찰관 경사 구영문.
이들이 입회 하에서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5.18 그 기록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찾으면. 그리고 제가 보세요. 당시 또 이제 제가 전 목사님 말을 저는 입증하기 위해서 온 거지, 제 얘기를 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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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전 목사님이. 자, 보세요. 당시 이것도 하나, 이거 문구 띄워주세요. 이거는 내외경제연구관 오기무 씨가 쓴 글이에요. 이것도 기록관에 나와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예? 여기부터. 남한내 NL 주사파, NDL파, 뭐, 무슨 파 혹은 21시 연합이나 트로츠키파는 모든 계급투쟁 조직들의 경우도 도의 차이는 있으나 80년 5월에 광주를 혁명투쟁의 연속산성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옆에 보세요. 어쩌면 민주수사나 시민군이 아닌 혁명가로서 윤상원이 마지막 최후 항쟁을 한 사람이에요. 들불 야학을 한 사람이에요. 광주 시민 전체를 지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상원이. 예, 자, 보세요. 자, 혁명가로서 윤상원을 평가한 박노해나 남한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제2의 80년 광주를 꿈꾸는 혁명가들은 오늘도 윤상원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나 경제 이런 문해학습을 빙자한 혁명가를 양성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된다. 광주의 진실 규명은 이제라도 국민 몫이다. 자,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박노해 씨 알죠? 박노해. 그 유명한 노동운동가 있잖아요. 그 노가 노동이고 해가 해방의 약자야. 그래서 박노해예요. 박노해. 윤상원에 대해서 1989년 노동 월간지에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주려고. 박노해 이 노동 해방 운동가가 어떤 시를 썼는지 보세요. 윤상원의 상원은 장렬하게 죽어갔다. 광주 무장봉기를 이끌며 민중 권력 탈취의 신들린 화신으로 80년대 남한혁명의 찬란한 새벽별이 되어 민중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혁명의 불꽃으로 민중 봉기의 한가운데서 30살의 장엄한 목숨을 거두다. 1980년 5월 27일 4시 40분경. 예. 이게 제가 여기 굉장히 아주 그냥 이 박노해 씨가 글을 길게 썼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는데 요거 하나만 읽어드렸고, 박노해 씨는 윤상원을 어떻게 보냐면은 변증법적 계급 투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공산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기록에 나온 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들불 야학이 그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들불 야학이 이 학생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광주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들불 야학을 했어요. 여기에 꽤 한 수백 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기고 탈취 공작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고정간첩 아니면은 자생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교원 권사님 설명한 내용을 집약을 하면 이건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조사천 씨라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5.18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던 5월의 꼬마상주라는, 이거 아마 보던 언론 기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어른이 조사천 씨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카이빈 총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카이빈 총상 되어 있죠? 자, 당시 공수부대는 M16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민군들이 카이빈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바뀝니다. 5.18 기념재단 사망자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카이빈 총상 앞에 카이빈이라는 이름이 빠집니다. 보여주세요. 자, 조사점 맞죠? 위로 올려보세요. 자, 여기 사망 장소, 그 밑에 보세요. 사망 원인.
총상이죠. 칼빈을 왜 뺐겠습니까? 조사천시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망자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에 칼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기자들분께서는 꼭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총은 공수부대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정강 목사님이 이렇게 근대 역사를 계속 설파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에 비뚤어진 근대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나서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안 밝히니까 정강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18만 아니라 4.3 여순 제주 뭐 할 것 없이 전체 다 현대 역사가 왜곡되는 것, 우리 부산대학 교수님이신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 개 올려주실래요? 아까 내가 부탁한 거. 자, 이 사진이 이쪽에 있는 것은 김사복입니다. 택시 운전사의 실존인물. 옆에 있는 사람은 함석헌입니다. 아무리 제가 수염만 제거하고 보면 거의 같아요. 그리고 곱슬머리까지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면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사진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힌츠페터가 전 세계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이 공수부대가 곤봉으로 청년을 내려찍는 장면,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조작된 것 같아요. 연출된 것 같다는 거죠. 너무나도 자기적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헌분들은 흰 장갑을 꼈습니다. 투구에 흰 식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도 기동대를 몇 달 근무를 했지만 곤봉을 반드시 중앙을 딱 잡습니다. 훈련된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곤봉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사람은 끄트머리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페파포고 차가,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어디론가 페파포고를 옮겨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상하다, 흰 장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의욕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난 얘기를 했죠. 난 찢어 죽이자, 씹어 먹자, 찢어 죽여라, 이런 구호는 북한에서 쓰는 말인 건 확실합니다. 저는 국문학자입니다.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호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당시에 시민들은 뿐만 아니라 저도 전두환 그 당시에 기동대에 있었는데, 저 광주 출동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지금 광주에서 무기가 털렸다,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해서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통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전두환을 누가 알아서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합니까?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전두환을 몰랐다, 이것이 지금 광주 유공자들의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 유공자 심사위원회에 올라있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구호들이 그대로 갔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구 북동부터 시작해서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좌익 혁명 이론의 핵심은 시신 시위입니다. 시신 시위, 시신을 이용해서 시위를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격화시킨 것은 경북의대 보관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끌고 나와가지고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서 시신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로서 드러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제주 폭동의 주도자 김달삼이 시신 시위를 주도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피해서 제주로 가서 또다시 시신 시위를 기획합니다. 그것이 3.1절에 시위대를 향해서 말이 지나간데 말발굽에 밝혔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불미 삼아서 시위를 격화시키고 그래서 몇십 명이 몇천 명을 몇만 명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공포탄을 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를 볼까요? 힌츠페터가 광주로 갔습니다. 시간이 다 달라요. 힌츠페터는 자기 취재일지에 20일에 야당 당수를 만나러 갔다. 일본에서 서울에 오자마자 야당 당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는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21일에서야 광주로 간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발표 시점이 달라요. 기록들이 좌파 언론도 다 다릅니다. 19일에 첫 번째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이전에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발표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19일로 둔갑합니다. 왜냐? 시신을 트럭에 싣고 왔다 나가는 기록으로 이거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발표 명령 날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아무런 구애 없이 제가 여기 올라도 저는 현직 공무원 아닙니다. 지금은 2월달에 정년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버한테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5.18 아이고 내 방송 파괴돼요. 이런 식의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5.18을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신 시위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시위를 악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김현장의 문건이 뭐냐면 전두환 살육작전입니다. 전두환 살육작전 모르는데 그 당시에 김현장은 구례에 있었습니다. 구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광주에서 이런 일이 난 걸 압니까? 이거를 해서 이거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박창신 신부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이 자가 그 당시에 전북 익산의 여주 성당에서 이거를 등사해서 퍼뜨린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증거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 사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김사복이 요 김사복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1972년에 정부사하고 접촉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5년도에 장준하 씨가 추락산 그 장면에 힌츠페터하고 김사복이 같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처음 언제 왔느냐? 정부사 발족 시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이 있었다. 특히 시신 시위, 이거는 명백하게 북한식, 러시아식 좌익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김 위원장이 만든 그 찌라시가 강주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도 공수부대원이 강주 와서 여성들의 유방을 도려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 제목이 강주 살육작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걸 들고 서울에 와서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했던 심재철 회장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놈이 누군지 한번 파악해보시면 고정간첩인지 강주시민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동호 교수님 올라서 부연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호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출신인데 몇 가지 제가 좀 5.18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18 전에 제가 부산에서 그러니까 기독청년회 총무로 활동할 때 그때 김대중 비서가 있었습니다. 노경규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나이 훨씬 많이 됐겠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만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겨울인데요. 동교동에 김대중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18이 터졌습니다. 5.18 터지고 제 기억에는 5월 18일, 19일이나 20일경으로 짐작합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요. 어쨌든 그때 저에게 약 100여 장의 그 삐라를 갖고 왔습니다. 삐라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그 성명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 이제 제가 지금 가장 그리고 5월달에 5월만 되면 청년들이 5.18만 되면 굉장히 열병을 앓듯이 알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각 대학교에 뿌려진 내용, 5월의 노래도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꽃잎처럼 뿌려진 너의 젖가슴, 그 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상도 청년들이 술을 먹고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 20대 청년들의 정말 가슴을 끓게 했거든요. 모두 5월만 되면 열병을 앓게 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했죠. 근데 그때 저에게 그때 노경규라는 사람이 줬던 삐라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술을 먹은 경상도로 구성된 공수,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후에 특전사에 차출돼서 갔었는데 그때 광주에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호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술을 먹인 경상도만 차출해서 호남에 보내서 죽였다. 라는 것 지금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배를 갈랐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처녀의 젖가슴을 드러내서 도려냈다. 이거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초기에 5.18을 확산시킨 가장 큰, 그리고 5.18에 광주 시민들이 어쨌든 동의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거짓말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시에 방송 차량을 들고 전 누구라는 여자죠. 그 여자가 광주 방방곡곡을 돌면서 경상도 청년이 우리를 지금 경상도로 구성된 공수부대 우리 광주 시민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젖가슴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선동들이 사태를 훨씬 악화시켰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김대중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그 문건을 줘서 제가 10여 차례 부산에서 그것을 뿌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저에게 하루 만에 그 삐라가 저에게 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밝혔던 CIA 보고서 김대중 지지자들과 고정 간첩들의 소행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민노총의 여러 간첩망이 충주, 제주 모든 간첩망이 민노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고정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도와라였습니다.
김대중 주변에 그와 같은 간첩망 없었을까요? 저를 김대중에게 데려가고 그런 부른 삐라를 지키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 CIA 보고서를 인용한 정몽환 목사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에 입각한, 그리고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총 드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주사파 핵심 간부였을 때, 그때 북한의 지령은 95년도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라는 거였습니다. 결정적 시기란 공산당에서는 무장 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내부에서는 무장 투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핵심 한 서너 명 모여서요. 그때 도시에서 무장 공기를 이루려면 어디 무기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 무기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요, 당시 명색이 제가 지도부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 경험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당시 광주에서요, 광주 5.18이 터진 지 이틀 만에 4시간 만에 광주 전역에 47군데인가요? 파출소 무기고를 전부 습격하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요, 절대로 광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주사파들이 도대체 이 5.18에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부터 못하게 하느냐? 저는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 세력을 살인마로 만들고, 그리고 저들은 정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세력으로 탈바꿈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역사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절대로 굴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그 5.18 특별법은 그냥 특별법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18 특별법이 헌법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신 김학성 교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역 아닌 성욕이 5.18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2021년 6월 달에 5.18 왜곡 금지 조항을 두어서 모든 5.18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헌법학자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상대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기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도 판결도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법률도 수없이 개정되고 판결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을 부정하고 다른 역사 인식과 표현을 국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파시즘의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5.18 왜곡 금지 규정은 파시즘이 추구하는 전체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16이 쿠데타인지 2010년 천안함 격침을 누가 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의 역사적 인식이나 발언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1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조성대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북한의 도발로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성대가 헌법기관의 공직을 맡는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벌은커녕 고위공직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식과 해석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인식과 해석은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유평등 파괴를 구호로 내건 프랑스 혁명의 경우 당시에도 부정적 견해가 많았지만 200년이 지난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혁명이라는 평가가 더 많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재해석되며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의 경우 이를 민주항쟁으로 보면 괜찮고 부정적으로 보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18 왜곡 금지 규정은 위헌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첫째, 위 규정은 법이 적시한 내용과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역사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다른 역사적 인식을 가진 국민을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종은 특정 사건의 특정 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는 것으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위 규정은 명백 현존하는 위헌의 법리에 어긋납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약하려면 표현의 내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하고 현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백 현존의 위헌 법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자유민주질서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한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18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입니다. 넷째, 위규정은 적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5.18을 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5.18을 계급투쟁과 혁명투쟁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반제투쟁으로 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도 왜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인식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 사건에서 1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됩니다. 그러나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명백한 평등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만일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재인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의 취지는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기관총 사격을 안 했다는 것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5.18 왜곡금지법은 역사 인식과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법과 다른 개인의 역사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유린이요 국가의 사상적 강제로서 우리 헌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지난 4월 광주에서 5.18 관련 주장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금기시되어 있는 사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용기와 소신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지언정 처벌해야 한다고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강국이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상이라니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는 말하는 것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학생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특수군이나 북한군이 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보도를 보겠지만 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1부를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2부는 국민의힘과 우리 시국 관련된 전광훈 목사님의 입장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저는 근대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까 김성진 교수님이 좀 이 교수님들은 아는 거는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해요. 결국은 뭐냐, 대구 10월 폭동, 1946년 대구의 10월 폭동, 거기 주제가 뭐냐, 임신부의 배를 갈라라, 처녀들의 젖을 잘라라. 이 구호가 그대로 제주도로 옮겨간 거예요. 그 제주도로 옮겨간 그 똑같은 구호가 광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 구호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히틀러부터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가 그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선동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사용한 거예요. 1917년. 그러니까 딱 맥락이, 이 구호의 핵심이 좌파 빨갱이 종북이 무슨 구호로 선동하는지를, 이건 세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사했더니 광주에서 처녀 젖가슴 잘린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임신부의 배를 갈린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5.18 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 뭔 잔소리가 나냔 말이에요. 뭔 잔소리가. 그 다음에 핵심은 나는 고정간첩이 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광주에 1980년 5월 18일 때, 그때에 광주에 고정간첩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따져보면 되거든. 여러분 생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전국에 고정간첩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도 고정간첩이 꽉 찼어요. 지금도.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주도, 창원, 어디 지금 간첩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다 잡았겠습니까? 1%도 못 잡았어요. 1%도. 그 당시에 거기에 간첩이 없었다고 하는 놈이 그게 빨갱이요, 빨갱이. 그리고 무기고를 파출소에서 뺏어서 탈취했는데 그게 총이 몇 자루냐니까 5,000정이에요. 5,000정. 5,000정을 시민군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군대 작전하듯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4시간 만에 그런 일을 못 일으키고, 특별히 천주교 신부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처녀, 그냥 시내를 다니며 마이크를 잡고 바로 그런 구호로 선동한 거예요. 지금 공수대가 와서 임신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선동한 그 여자는요, 처형해야 돼. 처형. 지금 그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동호 교수는요, 자꾸 지금 피하여 가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북한에요, 이동호 교수님. 일로 나와봐요, 다시. 자꾸 피하여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도 빨갱이 근성이 조금 남아있어. 내가 보니까. 벌써? 교수님. 예. 연세대학교 나왔죠? 예. 지하서클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한참 전성기에 일하는 뭐 우상호 이런 사람들 다 가르친 사람이죠. 제가 지도책이었어요. 지도책이죠.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들어서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죠. 그럼요.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좌파요, 간첩이요? 그래서 이놈이 간첩이라니까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을. 근데 본인이 자꾸 좌파 운동만 했다고 그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간첩이요, 좌파요? 그때 김대중 씨도 김대중 바로 옆에 비서가 단파 방송을 녹취한 것을 그렇지. 매일 전해주는 비서가 있었어요. 그래, 김대중 씨한테. 예, 김대중. 그럼 김대중도
간첩인 거야. 알고 있었어요. 가지고 못 내가. 저랑 만날 때 그렇지. 북한 한빈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가자 이렇게 서로.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된 것 같아? 당시 뭐 학생운동 핵심들은 다 그랬죠. 다 그랬지. 그러면 그게 다 간첩인 거야. 그렇죠.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한국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간첩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광주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정강훈을 처벌하겠다고. 그리고 설명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내 장현동 목사님을 모실 텐데 잘 들어보라고요. 설령 광주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치자. 고정 간첩이 없었다고 쳤는데 내가 고정 간첩이 했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광주 시민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총 쏜 사람은 우리는 안 쐈다. 우리는 안 쐈는데 모르겠다 누가 쐈는지. 근데 정강훈 목사가 말하기를 고정간첩이 쐈다. 고정간첩이 없다 해도 내가 고정간첩이 쐈다 하면 광주는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지. 장현동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이 장현동 목사님은요 저하고 달라요. 키만 비슷하지요. 보통 불족제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참석하는 것까지도 장경동 목사님은요 40일 금지해보고 와요. 이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아주 섬세한 분입니다. 지금 내가 네. 큰 사고를 쳐가지고 네. 또 대한민국이 막 시끄럽게 됐는데 네. 나는 이참에 이건 정돈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뭐든지 주제가 나오면 일단 네 박자로 만들어 보는데요. 잘한 것이 잘 되면 1등이죠. 실수하고 못한 것이 잘 되면 2등입니다. 근데 잘한 것이 잘못되면 3등이고요. 못한 것이 잘못되면 4등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 저는 얘기해도 설교고 뭘 강의해도 설교고 다 설교인데 우리나라 말 중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그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옳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잘 되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는 수가 있어요. 잘하는데도 잘못되는 게 있고요. 잘못하는데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잘 되면 왜 그게 잘못했는데 잘 될까? 내가 잘했는데 왜 잘못되면 왜 잘했는데 잘못될까? 내 소관이 아닌 소관이 있더라고요. 함이 아빠한테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때 아들 막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도 잘하고 내 자손에게도 잘되게 해야지 나도 잘못되고 자손에게도 잘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설령 내가 잘못되더라도 자손이 잘되는 게 더 낫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을 욕하고 뭐 박정희를 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욕을 해요. 그런데도 그분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를 욕해 보십시오. 김정은을 욕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죽입니다. 푸틴 욕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욕을 하는 건 잘못이지만 했다고 죽이는 그 자세가 옳은 자세냐?
자, 제가 이 5.18을 가만히 보면서 4.19 의거, 5.16 혁명 뭐 다 있어요. 그런데 4.19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괜찮아요. 5.16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괜찮아요. 5.18에 욕을 하면은 법으로 제정해서 감옥을 보낸다. 이 패턴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패턴이 욕하면 안 된다.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욕하면 감옥을 보낸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설령 그게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욕은 얻어먹거든요. 예,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분 1등이 제가 알기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 욕했다고 예수님이 다 막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 훌륭한 분들의 왜 이름을 자꾸 안 말씀을 하시는지. 그 훌륭한데 존경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감추고 존경하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언론에 이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양심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저도 이렇게 와요, 전화가. 그럼 막 얘기하다 보면 끊어요. 왜 계속 하다가 끊냐고요.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가. 그 말은 제가 추측컨대 조사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 모르지만 조사한 당신은 알 거 아니오. 그분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요. 아, 내가 조사를 하지만 이 조사가 객관적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성까지는 이해가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내 삶이 불편하든 편안하든 좋고 나중에도 좋아지지. 우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CCTV가 지금은 하도 많아서 뭐 거의 피하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딘가는 찍혀 있거든요.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서 CCTV로 다 잡아내게 하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에 침범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일리가 있어.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 알면은 안 되는 뭐길래 찍지 말라고 그럴까? 저는 뭐 부족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눈에 띄면 휴지를 계속 줍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눈에 띄면 주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것도. 말을 바꾸면 어떤 제도나 뭐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로 하려 하지 말고 당신 양심을 살려서 그냥 솔직한 가운데 설령 내가 피해가 손해가 오더라도 솔직한 것 결과는 훌륭한 것이고 아무리 유익이 와도 거짓말 뒤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해와 이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목사다 보니까 꼭 천국은 가게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고 은 30을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던져놓고 목매달아서 죽더라고요. 왜 그 모델은 유다에게만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되돌리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자기 스스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팔이 끊어지는 정도가 되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냥 저는 양심에다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조사를 하시든 뭐 언론을 하시든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거는 아니다고 하면서 계속 하신다면 그거는 당신 자신도 나중에 후손도 좋지 않은 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말이요 멸하라고 하면 되냐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400~50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다가 손을 들어 아론과 훌이 받쳐서 전쟁을 이깁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400~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진실은 다 밝혀지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네. 여러분, 거짓으로 훌륭해졌다고 훌륭해진 거 아닙니다. 네. 네. 왜곡으로 나빠졌다고 나빠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한 가지, 사람 의식에서 하나님 의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꼭 김정은 위원장한테 해주고 싶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민주주의에서 살찌고 빠지는 건 괜찮아. 자기 취향이니까. 공산주의에서 살찌고 빠지는 건 안 됩니다. 왜? 편협돼 있다는 증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찌고 같이 빠져야지. 한쪽만 찌면 여기서야 자기 능력으로 찐 거니까 괜찮지만 그쪽은 자기 능력이 이상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나 하나 내려놓으면 2,500만 1억 인구가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한 것을 내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과연 진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 미사일을 동해바다에다 쏘느니 그거 만들지 말고 그냥 고기 사서 국민들 먹입시다.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또 얘기하고 싶어요. 저 홍콩에 사태가 났을 때 뉴스로 계속 다뤘습니다. 지금도 막 외국의 뉴스로 다룹니다. 광화문에 나는 수를 못 세겠어요. 도저히. 여기에 수백만인지 수십만인지 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도 왜 한 번도 뉴스를 다루지 않는지.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라고 뉴스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뉴스를 하든지, 보도하시는 분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네. 내가 직장을 무난하게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무난하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할게요.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제일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부처님은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공자님 훌륭하지만 38년 된 병자 고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하지만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됐습니다. 이 세 분이 훌륭하니까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주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니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네.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왜 사람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냐? 왜 거짓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진실은 왜 안 듣냐?
그거를 가정으로 가져올게요.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갑니다. 야, 한 판 치자. 그러면 갑니다. 심지어는 나와 여관에 가서 자게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야, 교회 가자. 안 갑니다. 왜 못된 데는 다 따라가는데 저데나 가자. 그걸 알아냈어요.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남자들은 마누라 말은 안 듣고 술집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듣냐? 왜 여자들은 신랑 말은 안 듣고 제비 말은 그렇게 잘 듣냐? 알아냈어요! 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과 술 자시고 춤추는 곳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교회당은 화납니다. 창문이 많고 불을 켭니다. 왜? 알아도 너 왔구나, 너 왔구나. 그런데 춤추고 술 자시고 춤추는 데는 내호간이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내호간이 돈 주고 거길 왜 갑니까? 집에서 주지. 거의 바꿔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춤을 추는데 화내보세요. 어메? 저 옆에 있는데 여기 왔네? 어메? 저 인간도 여기 왔네? 그러니까 어두워야지요. 내가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짓을 믿는 것은 내 속에 거짓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화내보세요. 내가 진실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옳고 그름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냥 저는 그냥 목사로서 설교하듯 그냥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 정광 목사님 교회 문제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다 보도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호불호가. 그런데 꼭 의도성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닌지. 자, 요즘에 또 무슨 정치계에 무슨 증거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내가 통화한 내용을 갖다 제출을 해야지. 다 없애고 새로 전화기 갖다가 제출하면 그게 제출이냐고요. 제출이죠. 제출은. 그런데 그런 제출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속여서 생기는 유익은 지금은 유익 같지만 진정한 유익은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서 얻는 손해는 손해 같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박자로 유익한 데다가 진실하면 1등이고요. 손해가 나는 듯 해도 진실하면 2등이고요. 유익은 한데 거짓되면 3등이고요. 손해난 데다가 거짓말하면 재수 5붙어서 4등입니다. 언론이나 나라나 심지어는 교회나 모두가 정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